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자식은 잘나서 혹시라도 동티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못난 자식은 못나서 험한 세상에 시달리지 않을까 늘 가슴 졸이는 게 부모 마음이죠. 사람들은 그래도 힘들 때는 잘난 자식이 부모에게 희망이자 기댈 언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군요. 요즘 저는 굽은 나무가 선산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는 중입니다. 그 굽은 나무 같은 제 막내 아들 여성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전 공부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0살이 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중매를 해서 남편과 2번 만난 뒤 석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말이 2번이지 서로 만나서 어색하니까 말도 별로 없었고 그저 밥 먹고 차 마신 뒤 헤어진 게 고작이었죠. 남편이 아주 듬직하거나 호감이 가는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 시절 여자가 남자를 두고 좋고 나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없어서 부모님 마음에 들면 그냥 시집을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양가를 연결해 준 분이 친정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셨고 시댁과도 잘 아는 사이라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를 믿고 혼인이 성사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어요. 시댁은 평범한 농사꾼의 집안이었습니다. 크게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농사를 짓고 그럭저럭 연명하면서 살아왔답니다. 꼬장꼬장하고 엄격한 시아버지와 은근 사람 갈구는 시어머니 모시면서 그 시절 며느리라면 누구나 다 그랬을 만큼의 시집살이를 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안 살림에 틈틈이 농사일까지 하다 보면 밤엔 녹초가 되어서 그대로 뻗어자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루 종일 별채에서 책만 읽었어요. 남편은 자칭 타칭 한학자였습니다. 시어른들은 농사꾼 집안에서 점잖고 명석한 한학자가 태어났다고 은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남편은 별채에서 거의 나오는 일이 없었는데 항상 제가 삼시세끼 밥상을 들고 별채로 날라야 했습니다. 한창 책을 읽고 있으면 언제 밥상을 들여야 할지 몰라 국이 다 식어 빠질 때도 많았어요. 그럼 국을 데우기 위해 다시 밥상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수고로움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아서 제가 옆에서 숟가락에 고기를 발라 올려줘야 했어요. 가끔 붓글씨를 휘갈겼을 때 그 비장함은 뭔가 대단한 학자처럼 보이기도 했죠.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 고고한 제아의 고수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농사꾼 아들이면서도 농사 한 번 지은 적이 없고 돈 한 푼 번 적이 없었어요. 개뿔, 한학자는 무슨 책에 코 박고 있는다고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가끔 제 신세가 한탄스러울 때 부뚜막에 혼자 앉아서 그렇게 남편 욕을 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시어른이 농사를 지으셨고 제가 시집 온 뒤로는 농사를 혼자 맡다시피 했으니까 이 집안의 장손이자 제 남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도도한 도련님처럼 책장에 침만 묻혀가며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 남편이 농번기에 일을 좀 거들라치면 어르신들은 한사코 말리면서 들어가 책 보라고 할 정도였죠.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죽도록 글 공부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책을 가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가끔 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교육 정책 중에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남편이 추천을 받아서 혼장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학 때 아이들을 별치에 모아놓고 수업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아이들이 천자문을 떼창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흐뭇해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두 무료로 해주었답니다. 남편은 참 고상하고 고고하고 깔끔 떨고 혼자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자존심 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죠. 전 남편 뒷바라지하는 무수리처럼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침마다 별치마루에 새순물을 떠다 바치고 한복은 풀을 먹여서 손이 벨 듯 빳빳하게 인두로 다려놓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나마 갓을 안 썼으니까 망정이지 남편이 갓까지 썼다면 전 아마 완전 청학동 무술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아, 한학자도 좋지만 자네 마누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한 번도 못 쉬고 일만 하는데 딱하지 않어? 누구는 팔자 좋게 책만 읽고 누구는 허리가 휠 정도로 일만 하고. 그러면 안 되네. 내 사람을 내가 아껴줘야지. 보다 못한 집안의 왕고모님이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면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듯 밥상도 밀어버리고 종일 쫄쫄 굶는 것으로 괜히 저에게 시위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말을 해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말하면 임자가 내 속을 알아? 그래도 말을 해보세요. 왜요? 왕고모님이 또 무슨 말 하셨어요? 그놈의 선비기질은 툭하면 입을 딱 닫아 걸고 주둥이만 대빨 나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 속 뒤집는 데는 우리 남편이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럼 시부모님은 장손 밥을 굶겼다고 또 저에게 한 소리를 하셨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에휴, 뭐하고 있어? 니네 남편 굶어 죽일 거야? 어서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저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놀라 남편에게 잘못했으니 식사를 하라고 굽실거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은 마지못해 밥 한 술을 떴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전생에 나라 팔아먹은 죗값을 지금 받는 거라고 말입니다. 혼자 가슴을 치면서 부뚜막에 앉아 시아버지가 남긴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키면서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2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백호를 품에 안는 태몽을 꾸셨다고 하는데 전 태몽을 꾸지 않았죠. 시어른들은 손주의 부리부리한 눈매와 오똑한 콧날이 천생 남편을 빼다 박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고했다. 시집가서 처음 듣는 시아버지 칭찬이었어요. 괜히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아들을 낳고 한동안은 시집살이도 좀 덜했습니다. 별채에서 꼼짝도 안 하던 남편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아들 보러 안채에 들리곤 했어요. 장남은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애가 3살 때부터 남편이 데리고 앉아서 글을 가르쳤는데 하나를 알려주면 서너 개를 좋게 혼자 터득한다고 어찌나 좋아하든지 5살 넘어서는 천자문도 줄줄 외울 정도였어요. 우리 장소는 이 다음에 판검사가 될 거야. 판검사가 대순가? 나라님도 되고 말고. 시부모님은 별채에서 들리는 장남의 천자문 외는 소리에 흡족해하면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했고 늘 상장을 타왔습니다. 남편은 별채 벽에 상장으로 도배를 했어요.
선생님들은 애가 허투루 말하는 법이 없고 언제나 행동이 타의 기감이 된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마치 부잣집 도련님처럼 장남은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2년 뒤에 딸을 낳았는데 돌이 지나기도 전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어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 제가 몇 날 며칠 알아두었더니 시부모님은 고작 기집애 하나 죽었다고 엄살을 떠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도 남편 아래로 자식을 둘이나 잃으셨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 참다 못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나 지금이나 집집마다 애 한둘 낳고 먼저 보내는 건 다반사인데 뭐가 그리 너 혼자만 특별하다고 드러누워? 시위냐? 시부모 밥상도 안 차려주고 내가 이 나이에 네 남편 밥상까지 차려줘야 하겠냐? 전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 밥을 챙기느라 억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데 겉으로는 담담하게 살림을 하고 농사일을 했어요. 뒷마당 한편에 홀로 딸 자식을 보내는 마음을 하나둘 돌탑을 쌓으면서 혼자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읍내 마땅한 병원이 없어서 소도시까지 가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잠시 실어증을 앓기도 하셨고 시어머니는 몸져 누운 채로 남편 장례식 내내 와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온 집안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슬픔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때 전 임신 5개월이었고 충격 때문에 유산조짐이 있다는 의사 소견 때문에 남편 장례식 내내 조심해야 했습니다. 고작 10살이던 장남이 상주를 하면서 남편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라도 한 듯 담담히 조문객을 맞이했고 눈물을 참으면서 듬직하게 제 몫을 다했어요.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장남을 남편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4개월 뒤 전 막내 아들을 출산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막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지 아버지 잡아먹고 태어난 놈은 화근 덩어리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러세요? 저놈 태몽이 그랬어. 시커먼 능구렁이가 내 목을 칭칭 감았다고. 내 그때부터 꺼림칙했는데 결국 이 사달이 난 거야, 결국. 막내는 태어나자마자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저놈은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키도 작고 코도 뭉퉁하고 하는 짓도 점잖지 못하고 영리한 구석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으이그, 지 형 반만 닮았어도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하지. 닮긴 누굴 닮았겠어요. 우리 쪽은 아니고 딱 봐도 지네 외탁이잖아요. 시부모님은 막내가 자랄수록 외탁을 했다면서 애 면전에 대놓고 흠을 잡았어요. 막내는 항상 형과 비교를 당하면서 컸습니다. 형은 모든 게 월등한데 도대체 니놈은 잘하는 게 뭐냐? 형은 반듯하고 하는 일마다 저렇게 똑부러지는데 도대체 니놈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으이구, 내가 우라통이 터져서 아유. 좋은 말도 하루 이틀인데 듣기 싫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막내가 온전하게 잘 자랄 리가 있었겠어요. 하루는 막내가 울면서 자기 친부모님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미워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우리 형식이는 틀림없이 엄마가 10달 배 아파서 낳았어. 근데 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나만 미워하고 매일 야단치는데? 어린 것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럴까 싶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막내는 항상 저에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세월이 지나 시어른들도 차례로 돌아가시고 그때에도 장남은 상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묵묵히 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장남에게 많이 의지했고 아들이면서도 남편 대신으로 많이 기대며 살았어요. 장남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지만 한번 결정하고 나면 그대로 직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뭘 맡기면 당연히 잘 할 거라는 걸 알기에 그냥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막내는 늘 말썽만 피우고 다녔습니다. 동네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주인에게 잡혀서 혼이 나기도 하고 한 번은 애들끼리 패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있었어요. 놀라 달려갔더니 얼굴에 피멍이 든 채로 씩씩거리며 앉아있는데 곧 죽어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때린 거 아니라고요. 인서가 누가 먼저 때렸건 그쪽 애들 얼굴 못 봤어? 일단 잘못했다고 해야 그쪽 부모님하고 얘기를 할 거 아냐. 그 애들이 우리 애들 먼저 건드렸다고요. 친구가 맡고 있는데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면 뭐 하늘이 무너져? 치, 엄마가 아들한테 참 잘 가르치네요. 이 녀석이 어디서 엄마한테 그 태도가 뭐야? 왜요? 전 이미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지 않아요? 제가 나가서 맞든 때리든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절 생각했다고 그래요? 가서 형이나 챙기세요. 녀석은 커갈수록 더 삐딱하게 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받은 온갖 구박과 서름을 다 풀어버리기라도 하는 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반 친구를 때려 눕혀서 정학 2기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겨우 정학을 면했지만 녀석은 결국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장남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한 뒤 군입대를 했는데 군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잠깐 국군병원에 면회를 갔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안심하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막내는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동안 장남 공부시킨다고 소 5마리 중에 3마리를 팔았고 겨우 2마리 남았는데 그놈이 1마리를 끌고 갔더군요. 제값이라도 받고 팔기는 하는지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애 같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이 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에게 물어도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다들 알고도 그러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학교에 결석을 계속하자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하셔서 출석 일수를 못 채우면 퇴학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놈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애미 속 터지는 줄도 모르고. 아휴, 내 이놈을 잡기만 해봐 어디.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화가 치밀고 밥을 하다가도 눈물이 터져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 제 탓 같았어요. 어려서부터 눈칫밥만 먹게 해서 저렇게 삐뚤어졌나 싶고 애미라는 게 애 마음 하나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막내 가슴에 한이 맺히게 했나 싶어서 자책만 했습니다.
장남은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행이지만 또 나쁜 녀석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사고나 치는 건 아닌지 걱정만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정화수 한 잔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어요. 천지신명님, 제발 우리 막내 형식이 별일 없이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게 살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장남은 제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신림동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준비를 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매달 자취비랑 생활비, 책값, 학원비를 올려 보내야 했는데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남이 합격만 해준다면 그런 고생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남은 매번 1차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2차는 늘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다. 네가 운이 없어서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아깝게 떨어진 거라 다음엔 꼭 붙을 수 있어요. 알았다. 부디 몸 생각하면서 공부해라.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부모가 돼서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하지만 매번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다시 시험 준비를 하고 또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6년이 지나자 저도 힘에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만두고 다른 곳에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혼자 속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장남이 여자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결혼할 여자입니다. 인사드려, 어머니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형준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럼 고시는 그만둔 거야? 아니요, 그동안 어머니 고생하시면서 제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계속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사실 이 사람 집에서도 어서 식을 올렸으면 하는 눈치고 그래서 차라리 시골 내려와서 함께 살면서 시험 준비하려고요. 아가씨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다는데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나름 장남 뒷바라지를 해온 모양이었어요. 하긴 제가 매달 돈을 붙인다고 붙였지만 그 돈으로 서울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가씨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가씨는 사근사근하고 웃는 인상이 호감이 갔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공부해도 되는 거야? 네, 그동안 학원 수업도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 필요한 책만 가끔 사러 서울 갔다 오면 돼요. 차라리 여기서 조용히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결혼식은? 사실 아들 공부도 공부지만 갑자기 결혼식 준비를 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형준 씨 합격하고 난 뒤에 올리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그냥 간단히 양가 어른들께서 인사만 하시는 게 어떨까 해요. 그래도 되겠니? 네, 어머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그동안 우리 아들 챙겨주느라 네가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전 별로 한 게 없어요. 다 어머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형준 씨 꼭 합격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형준이가 오랫동안 어떻게 잘 버티나 했는데 네가 옆에 있어줘서 잘 견뎠나 보다. 전 큰애가 참 고마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합격을 할지 말지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게 기다려주고 여전히 믿어준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큰애 친정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난 아들 때문에 귀한 따님이 고생하는 게 송구하다고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도 너그럽고 인자하시더군요. 오히려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돈복은 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눈에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장남이었지만 바깥에서는 또 다르게 비칠 수도 있었고 저렇게 공부만 하다가 결혼도 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노심초사했는데 그래도 우리 장남은 제 앞가림은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자식 중에 제일 잘난 자식인데 빛을 못 보니까 애가 타는 부모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전 장남한테 마음을 선뜻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장남은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괜히 어렵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장남이 뭘 결정하면 전 웬만하면 그냥 따라주었습니다. 혼자 적적했는데 첫째 내외가 들어와 함께 살면서 그래도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큰애는 애교도 많고 꽤 수다쟁이였어요. 집안 살림도 곧잘했고 저를 따라 텃밭에 가서 일도 잘 거들었고 땡볕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농사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장남은 남편이 쓰던 별지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가끔 뭔가 소리내어서 읽기도 하고 남편이 쓰던 먹을 갈고 붓을 손질하여 붓글씨를 써보기도 했죠. 예전에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별채 앉아서 공부를 하시더니 네 남편이 꼭 그렇게 별채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고시가 어려운 공부잖아요. 시간하고도 싸우고 자기 자신하고도 싸우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게 고시래요. 아휴, 그러니 혼자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저와 큰애는 숨죽이면서 장남의 합격 소식만 기다렸습니다. 장남이 내려오고 다시 2년이 지난 어느 날 큰 폭풍이 치면서 뒷마당에 쌓아두었던 돌탑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막내 생각하면서 하나씩 올린 탑인데 무너진 걸 보고 전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막내에게 무슨 변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꿈에 막내를 보고 한참을 부르다가 깨었는데 마당가 감나무 위에 까치가 새벽부터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새벽부터 웬 까치가 저리도 우는지. 혼잣말을 하고 대문을 나서는데 어머니 하는 소리에 쳐다보았을 때 세상에 우리 막내가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잠시 멀뚱 서 있는데 막내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막내냐? 네, 어머니. 정말 형식이냐? 네, 어머니. 이제 와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절부터 받으세요. 막내는 흙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놈아, 왜 이제야 와, 왜? 애미 속이 시커멓게 다 타서 죽는 줄 알았다, 이놈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반가움과 원망이 뒤섞여서 한참 동안 녀석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는데 뒤에 왜 아가씨가 멀뚱 서 있었습니다. 아참, 이리 와서 엄마한테 인사드려. 누구냐? 집사람이에요. 뭐? 그새 결혼을 한 거냐?
네, 그렇게 됐어요. 아가씨를 유심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삭이었어요. 큰애가 나와보고 장남까지 나와서 일단 들어가자고 하는 바람에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당장 아가씨를 보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그동안 뭘 하고 살았어? 뭐 이것저것 했어요.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있고요. 청소? 네, 읍내에 사무실도 열었어요. 무슨 청소 일을 하는데 사무실까지 열어? 막내는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전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막내가 그렇게 집을 나가 떠돌아다닌 게 아가씨 탓이 아닌데도 자꾸만 그 아가씨가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아차 싶었죠. 시부모님이 막내가 남편 잡아먹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제가 딱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 아가씨는 부모님께 허락은 받고 왔어요? 실은 전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어려서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표정도 없고 얼굴에 그늘이 진 것이 고생 꽤나 많이 했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아라고 하는데 정말 탐탁치 않았어요. 뿌리도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맡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우리 집안은 한학자 출신 남편에 장남하고 큰며느리도 다 대학을 나왔는데 시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큰애가 어색해진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동서 몸도 무거운데 얘기는 차차 하시고 오늘은 두 사람 좀 쉬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해라. 아니에요. 우린 읍내 방을 구했어요. 그럼 인사만 하고 그냥 간다고? 자주 올게요. 그냥 가겠다는 것을 큰애가 그래도 밥을 먹고 가라고 붙잡는 바람에 막내 내외는 처음으로 제 형수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았습니다. 청소 일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번다고 읍내 사무실을 열고 집까지 얻었다는 건지 통 미덥지가 않았어요. 주말에 오겠다고 막내 내외가 떠난 뒤 보니까 방 한편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방님이 놓고 가신 것 같은데요. 돈인데, 어머, 꽤 많은데요? 지가 가출할 때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팔아먹었는데 이제야 그걸 갚나보다. 와, 소 몇 마리 값은 되겠는데요? 서방님, 그새 돈 많이 버셨나봐요. 그래봤자 청소일을 해서 얼마나 벌겠냐. 아이고,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웬만한 대기업 사원보다 더 낫대요. 지가 배운 것도 없이 무슨 재주로 만삭인 지 마누라 안 굶기면 다행이지. 어머니, 그래도 너무 동서 미워하지 마세요. 뱃속에 애가 느껴요. 전 막내가 무사히 돌아온 게 너무 좋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야 말았어요. 다음날 막내 내외를 불러서 선산에 갔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무덤가에 술을 붓고 인사를 드리게 했어요. 어쨌든 막내를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도 했고 뱃속의 손주도 잘 지켜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무뚝뚝하고 무표정한지 애가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뭐 하나 제 눈에 차는 게 없었어요. 잘 웃고 애교 넘치는 큰애하고 아무리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자꾸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작은 애야, 그 뭐냐, 청소일은 할만하냐? 그거에서 먹고는 사는 거야? 네. 그럼 둘이 어떻게 만난 거냐? 그냥요. 그냥? 네. 뭘 물어도 네 아니요. 그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는데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이 터진다. 막내는 도대체 말하다 죽은 귀신이 붙은 건지 뭘 물어보면 네 아니요. 그것 말고는 말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어머니, 동서가 내성적이라서 그럴 거예요. 저처럼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도 있는 거고, 동서처럼 그냥 말보다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누가 말을 많이 하래? 묻는 거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런 말도 못해? 아휴, 나 참. 막내처럼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내는 여자라도 사근하고 자상한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째 막내보다 더 냉랭하고 어디 하나 정붙일 만한 구석이 없는 건지 이래저래 못마땅했습니다. 도대체 둘이서 뭘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한 번은 큰애를 데리고 읍내에 갔습니다. 막내가 일한다는 사무실에 갔더니 일하는 사람들도 10명 정도 있었고 의외로 구색을 갖추고 있었어요. 막내가 사장이라는데 겨우 청소일에 무슨 사장인가 싶었죠. 어머니, 서방님 하는 일이 의외로 알짜배기래요. 요즘은 사무실이나 기업에서 청소 용역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서방님은 주로 호텔이나 모델하우스 펜션에 청소 용역으로 나간대요. 꽤 그쪽 방면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전국적으로 출장도 다닌다네요. 청소로 무슨 출장식이나.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게 무슨 기술이라고. 아휴. 전 여전히 막내 내외가 믿업지 않았습니다. 내친 김에 막내가 사는 집에 가보자고 했더니 막내 며느리가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가면 안 되니? 아니요. 그게... 그냥 잠깐만 보고 갈 거야. 누가 거기서 살겠대?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부모가 돼서 한번 보겠다는데 그게 망설일 이유냐? 집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전 왜 집을 안 보여주려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세요. 동서 몸도 무거운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큰애가 억지로 절 끌고 가는 바람에 집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지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막내 내외는 주말이면 항상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갈 때마다 큰애가 김치며 반찬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형님 잘 만났지? 요즘 세상에 네 몸 무겁다고 김치며 반찬을 해주는 형님이 어디 있냐? 항상 감사합니다 해. 네. 역시 막내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큰애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군요. 시집살이 할 때는 내 며느리에겐 절대 잘해줘야지 했지만 제가 또 시어머니 입장이 되고 보니까 못마땅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어요. 매일 반성하면서도 막내만 보면 우라통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막내가 출산을 하던 날, 제일 먼저 큰애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며
전화통 앞에 앉아 있었어요. 10시간 넘게 진통을 한다고 하더니 새벽 무렵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니 큰애였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다. 애는 나았니? 네, 어머니. 손주예요, 손주. 떡두꺼비 같은 손주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이고,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그래, 산모도 애도 다 건강하고? 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천천히 오세요. 오냐, 네가 수고 많다. 집안의 첫 손주라는 생각이 어찌나 기쁘던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생아실 문도 열기도 전인데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 문득 큰애 생각에 마음이 짠했어요. 그동안 남편 공부시키느라 애를 가지지 못했답니다. 서울에서는 회사 다니면서 뒷벌하지하느라 애를 못 가졌고 내려와서도 집안일에 여전히 공부하는 남편에게 짐이 될까 애 갖자는 말도 못한 채 저렇게 나이만 먹었는데 막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큰애 속이 아닐 것 같아서 울컥했습니다. 전 큰애 손을 잡았습니다. 큰애야, 혹시...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린 애 안 가진 거고요. 그것 때문에 괜히 제 눈치 보시지 마세요. 우리 큰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착하고 마음도 곱고. 아유, 내가 큰며느리 복은 참 많다. 막내 며느리 복도 많으세요, 어머니는. 아유, 무슨 복, 손주 안겨준 거? 암튼 어머니, 동서한테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큰애가 그렇게 말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는데 정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그 작은 녀석이 하품을 하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손주를 안겨주었으니 그거 하나는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수고했다. 몸은 괜찮니? 며칠 집에 가서 조리하자. 네 형님이 산후조리 시켜준단다. 네. 저 단답형 대답은 정말 언제 고치려는지. 하지만 손주 탄생을 기뻐할 새도 없이 장남이 또 고시에 불합격했습니다. 속이 상했는지 평생 안 그러는 애가 술을 진탕 먹고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리에 놀라 달려갔더니 얼굴에 피멍이 든 채 웅크리고 있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시비 붙은 사람과 겨우 합의를 하고 장남을 데리고 왔습니다. 큰애야, 집에 당장 합의금이 없는데 어쩌면 좋으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다행히 합의금을 주고 일은 마무리가 되었다는데 아마 큰애가 또 어디선가 돈을 빌린 듯 했습니다. 시집와서 고생만 하는 큰애가 안쓰럽고 미안해서 면목이 없었어요. 장남도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 어쩔 수 없고 이제 공부도 그만해라. 네 아내 보기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나이도 있고 그쯤 했음 그 길은 네 길이 아닌 거야. 네, 어머니. 그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남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며칠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문득 시부모님과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장남이나 좀 살펴주지. 뭘 하는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존심도 세고 배운 것도 많은 애가 저 나이에 어디 취직할 곳이라도 있을지, 뭘 하고 살지, 정말 마음이 살얼음판을 디디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또 지났어요. 그동안 장남은 여러 곳에 취직을 해보려 했지만 안 되고 소도시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지 않은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선배와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선산을 팔아서 자금을 대달라고 하는데 재산이라곤 그거 하나 남았는데 전 선뜻 뭐라 말을 못했어요. 동네 이장한테 슬쩍 물어보니 시골 구석에 저런 선산을 누가 사겠냐고 하더군요. 평당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잘 받는 거라고 했어요. 주말에 막내가 왔을 때 선산 얘기를 했더니 막내는 말이 없더군요. 일단 선산을 팔려고 내놨다. 네 형이 사업을 한다는데 그거라도 팔아서 보태줘야지 어쩌겠냐. 네. 왜? 네 몫까지 다 형 준다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엄마 생각대로 하세요. 그래. 어쨌든 네 형이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막내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선산을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났어요. 평당 10만 원도 못 받는다고 했는데 평당 50만 원을 쳐준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물었죠. 우리 선산 근처에 도로가 선대요? 아니요. 저도 이상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전혀 개발 계획은 없다네요. 그럼 혹시 선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평당 10만 원도 안 되는 땅을 50이나. 다시 한번 더 알아봐요. 다 알아봤어요. 주인이 서울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계약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별 문제가 없다면 해야지. 난 홀린 것 같아서 그래요. 아주머님이 착하게 사셔서 복 받으시나 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인을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야 돌아가신 시부모님과 남편이 우릴 지켜주는가 싶기도 하고 얼떨떨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오는 길에 우연히 막내 며느리를 봤습니다. 5살 된 손주 녀석을 옆에 두고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자칫 손주 녀석이 도로로 뛰어나가면 큰일이 날까 보기만 해도 조마조마했어요. 아니 막내야, 넌 애가 저렇게 혼자 놀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렇게 생각이 없어? 죄송해요. 애 맡길 데가 없어? 네, 근처에는 유치원이 없어요.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있어서 그냥 옆에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넌 일한다고 정신 팔려서 애가 잘못되면 어쩔 거야. 죄송해요.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니? 나도 있고 네 형님도 있는데 좀 맡아달라고 하면 되지. 앞으로는 일하러 갈 때는 애 우리 집에 맡기고 가. 괜히 애 고생시키지 말고. 전 손주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할머니가 엄마를 왜 미워해? 안 그래. 정말이지. 그럼. 손주 녀석도 제가 엄마에게 투박하게 구는 걸 눈치채는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괜히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손주를 틈틈이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큰애가 도맡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옆에 손주를 끼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군요. 한편으론 조카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책도 읽어주는 큰애가 짠했습니다. 지 새끼는 없고 남의 새끼 키우느라 저리 용을 쓰네. 아휴, 저건 어쩜 저리 속도 없는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전 큰애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막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동업한다면서 사업자금을 댄 선배가 종적을 감추었어요. 연락이 안 돼서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알 길이 없었답니다.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미 그 선배는 다른 건으로 사기에 연루되어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더랍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었던 장남은 충격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선상까지 팔아서 사업자금을 댔는데 모두 날린 채 매일 술만 먹었어요. 형준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못 먹는 술 매일 그렇게 마시다가 탈나겠다. 정말 왜 이러니 형준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남은 술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전 정말 큰애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장남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 잘나고 똑똑한 놈, 빛 좀 보게 해주시지. 조상들이 다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속상하고 답답하고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막내 내외가 제주도에 출장 간다면서 손주를 맡기고 갔어요. 장남은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막내는 출장을 간다고 하니까 괜히 또 화가 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를 붙잡고 한 소리를 했어요. 애 보는 게 쉬운 일이냐? 네 아들 맡기면서 어째 네 형님한테 수고비 한 푼을 안 주니? 내가 아무리 말 안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막내야. 넌 네 아니요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 왜 그러니? 고 알아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러니? 그러자 큰애가 절 막았습니다. 순간 저도 아차 싶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고정하세요. 동서, 걱정 말고 어서 가. 잘 다녀오고. 막내를 보내고 또 후회를 했습니다. 고아 얘기까지는 안 했어야 하는데 늙으니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손주 보기에도 민망했어요. 도대체 막내는 제주도에 무슨 출장이라는 거니? 거기에 펜션이 새로 오픈하는데 출장 청소를 요청받았나 봐요. 아휴, 나 참 비행기 값도 안 나오겠다. 어머니, 제발 동서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하는 게 얄미워서 그래. 그러면서도 배운 것도 없는 막내는 제주도까지 출장을 가는데 배운 거 많은 우리 장남은 왜 하는 일마다 저러는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내 내외가 출장을 가고 전 모처럼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손주는 막내 내외를 안 닮고 잘생기고 영리해서 더 예뻤습니다. 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노래도 부르고 재롱도 떠는데 막내한테 화가 났던 마음이 어느새 스르르 풀어지더군요. 그래, 네 엄마는 뭐 음식은 좀 만들 줄 아니? 네, 엄마 음식 잘해요. 자취 생활을 오래 해서 못 만드는 거 없대요. 그럼 엄마 아빠 돈을 많이 벌어? 돈 됐다 많이 벌어요. 그걸 네가 어찌 알아? 우연히 통장 봤는데 동그라미가 엄청 많았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어린 손주가 뭘 알겠냐 싶어서 그저 허허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할머니, 이건 비밀인데요. 비밀?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요. 손주 녀석이 속삭이는 게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뭔데 비밀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할머니 혼자 알고 계세요? 그래, 뭔데? 말해봐. 우리 이사 갔어요. 이사? 언제? 간다는 말도 없었잖아. 갑자기 갔어요. 방 3칸짜리 집에서 원룸으로 갔어요. 원룸? 아빠 청소일이 잘 안 되는 거야? 몰라요. 원룸이 너무 좁고 전 싫은데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덜컥했어요. 큰애도 일이 잘못됐는데 막내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다음날 손주를 앞세워 원룸에 가봤습니다. 아직 짐 정리도 다 못한 듯 여기저기 다 풀지 못한 상자들이 쌓여 있더군요. 이래서 제주도까지 출장을 가고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긴 청소를 해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미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곳에서 손주를 키울 생각을 하다니 화도 나고 괘씸했어요. 손주가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전 분을 못 참고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넌 이사를 갔으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도대체 그 손바닥만한 곳에서 어떻게 애를 키울 거냐? 도대체 너희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단 올라오면 당장 와라. 당장. 그렇게 전 제주도에서 돌아온 막내 내외를 불러앉혔습니다. 애시당초 청소를 해서 무슨 돈을 벌겠냐 싶었다. 다 때려치우고 농사일이나 배워. 빈방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고. 하지만 막내도 며느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정말 속이 터졌어요. 아니, 너희들은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대답이 없어?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그때까지 상황만 지켜보던 큰애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다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자 막내 며느리가 큰애에게 안 된다고 고개를 젓는 겁니다. 뭐냐? 너희 둘이서 무슨 신호를 주고받는 거냐?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네, 어머니. 사실 그동안 생활비 모두 막내 서방님이 보내주셨어요. 뭐? 어머니와 제가 아무리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거 팔아서 생활 못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난 큰애 네가 어디서 융통하는 줄 알았다.
아니에요. 모두 서방님이 주신 거예요. 어머니와 형님 고생하시는 거 못 본다고. 그리고 선산도 실은 서방님이 사신 거예요. 뭐? 막내가? 막내가 선산을 샀단 말이냐? 순간 말문이 막혀서 전 막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말문을 열더군요. 그 선산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뭘 해보시겠다는데 그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돕는다는 걸 알면 괜히 동생 신세 졌다고 형님 자존심 상해하실까봐 대리인을 중간에 끼워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난 그것도 모르고. 그럼 집은 왜 이사를 간 거냐? 그 선산 산다고 돈이 좀 모자라서 고민하니까 집사람이 집 팔아서 형님께 보태자고 했어요. 우리야 또 벌면 된다고 하면서. 결국 전 눈물이 차올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예전에 아범 시비 붙어서 경찰서에 갔다가 합의금 내준 것도 동서예요. 그냥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돈 빌린 것처럼 했고요. 세상에,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막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전 막내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막내도 큰애도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진작 말하지. 그걸 뭐하러 말해요. 형제끼리 형편 되는 사람이 돕는 거죠. 형님이 형편이 좋았으면 우릴 도우셨을 거고요. 정말 고맙다. 내가 그동안 널 오해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오히려 전 형님 덕분에 어머니께 허락도 받고 가족도 생겼고 우리 아들도 봐주시고 제가 감사드려요. 우와, 우리 동서 이렇게 길게 말한 거 처음 본다. 문득 큰애 말에 울다가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거봐, 그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니? 전 다시 막내 내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어쩌냐. 돈은 또 벌면 되죠. 전 형님이 마음 다치실까 그게 걱정이에요. 집 나가서 객지 떠돌다 보니까 집이 제일 그립고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가족 곁에서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어머니 곁에 돌아왔고요. 사실 사무실은 서울에 있으면 더 좋지만 일부러 읍내에 얻은 것도 어머니 보고 형님이랑 형수님 곁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막내. 우리 막내 며느리도 정말 고맙다. 밖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장남도 막내의 진심을 알고 많이 울었습니다. 늘 아픈 손가락이었고 늘 엇나가서 괘씸했고 늘 불안하고 걱정되던 그 구분나무였던 막내가 우리 집안을 지켰어요.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켰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시 준비만 한다고 자존심만 세고 정작 사회생활은 못하던 장남은 크게 깨닫고는 막내와 함께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장남이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주먹구구식이었던 사업이 체계를 잡았고 막내는 직원들과 전국으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면서 일 잘하는 업체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 지점도 내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형제가 힘을 합치니 안 될 게 없더군요. 그리고 시골에 3층 집도 지었습니다.
저와 장남 내외, 막내 내외, 손주까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삽니다. 다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합니다. 전 요즘 중학생이 된 손주 녀석이 학교 마치고 올 때쯤이면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옛 일도 떠올리고 추억에 젖기도 합니다. 할머니! 손주 녀석이 버스에서 내려 손을 흔듭니다. 뛰지 말고 천천히 와. 넘어져. 전 손주 녀석에게 다가가며 활짝 웃어요. 이 정도면 제 말년의 삶은 충분히 행복한 거 맞죠? 손주 손 꼭 잡고 돌아오는 길, 노을빛에 물든 들판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노을빛 보면서 손주 커가는 거 보면서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